그러면 이제 기생충 뭐 많은 분석과 이 영화에 대한 탐구들이 있었지만 우리 이제 한번 키워드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그냥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언제 성찰하는 영화였는데 이 기생충에 등장하는 키워드들이 있죠. 감독의 의도와 관련해서 메타포로 사용된 여러 가지 뭐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오브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선을 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냄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반지하라는 공간 그리고 폭우라는 어떤 이미지 그리고 계단 끊임없이 오르는 계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메타포를 전달하는 능력 그 통찰이 굉장히 네네. 뛰어난 감독이죠. 일단 어떻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결국은 뭐 인간의 욕망에 관한 얘기가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인간을 이제 연구하는 이 영화를 통해서 봉준호 감독이 갖고 있는 태도를 보면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냄새도 있고 계단도 있고 결국 다 뭐냐면 계급의 문제고 그 위아래 어떤 그 결국은 우리가 상층부와 하층부를 이루고 있는 자본주의의 틀이죠. 우리가 뭐 과거의 사회주의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그 실현될 때 보면은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기 때문에 구소련이 먼저 멸망한 거잖아, 사실은요. 근데 결국 보면은 그래서 자본주의가 훨씬 더 아름다운 틀을 갖고 있다. 아니죠. 여기도 또 다른 또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안고 있고 계속해서 인간들이 노력해야 될 것은 이것들을 어떻게 노력해서 그 격차를 줄여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많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이 세상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죠. 자본주의는 점점 더 고착화돼 가고 그 계급의 문제는 더 딱딱해지고 더 격차는 막 뱁새에 가라이가 찢어질 정도로 막 벌어지고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각한 문제의식을 봉준호 감독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결국 인간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의 어떤 모든 모순과 특히 자본주의 사회 그런 것들을 영화가 다루고 있고 수많은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장치들이 결국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죠. 이게 흡사한 게 그거겠죠. 개그로 얘기하면 설국열차하고. 네네. 네, 그렇죠. 좀. 근데 제가 얘기한 거 우리 저 한상호 씨 맞는 얘기야? 제가 한 얘기가 지금.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 키워드라고 관련해서 아니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봉준호 감독님이 되게 이 영화가 약간 메타적인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영화인 측면도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영화 딱 시작할 때 기우가 그 수석이 딱 들어왔을 때 와 이거 진짜 상징적인데 이게 이 영화를 상징이랑 관련해서 한번 독해해봐도 재미 있을 겁니다. 약간 벌써 이미 거기서 깔아주고 간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약간 히치콕하고 비슷한 면들이 있네요. 뭐 히치콕이 사실은 자기 영화에 등장하기도 하고 그쵸, 어쩔 까메오, 땐 딱 메타포를 던지기도 예, 하고 그쵸, 그런 예, 영화들이 예,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런 이 키워드들하고 관련해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이제 서로 기생하며 살아간다. 이 사람들이 다 기생이 중이잖아.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 근데 서로를 나누고 분리하죠. 경계하고 선을 긋고. 이제 그것을 박 사장은 기택에서 묘한 냄새를 맡고 그들을 가르는 벽은 실제로 존재하진 않으나 냄새로 이 냄새라는 게 굉장히 절묘했어요. 보이진 않은데 보이진 않는데 벽인 거죠. 예. 그리고 또 기택의 가족은 지하층에 살아가는 금세 부부가 그들은 사실은 뭔가 이렇게 상층부로 올라가려는 욕망마저 잃어버리고 굉장히 기생하면서 비굴하게 리스펙트하면서 살아가는 무기력한 거죠. 예, 무기력한. 그 근세를 또 자신들과 분리시키죠. 우린 저들과 같지 않아. 예, 또 뭐 저는 폭우라는 그리고 오브제가 굉장히 좀 와닿았어요. 사실 이번에 폭우를 겪고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 안타까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이었더라고요. 폭우라는 상징은. 반지하에 사는 기택의 집은 물난리를 겪고 화장실 그렇죠. 하수구가 역류하면서 집안을 오물로 뒤덮이죠. 근데 박 사장 부인은 폭우로 미세먼지 사라졌다. 캠핑은 취소됐지만 홈파티 열 수 있어. 정원에서 난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폭우로 상징되는 이런 사회적 위기는 사실은 이 사회가 가진 자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못 가진 자들에게는 재앙이 되죠. 그야말로. 그래서 이 폭우로 불어난 물이 아래로 가서 고이는 것처럼 사실 이런 사회적인 재난이나 위기는 아래계층이 모든 재난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체적인 현실 100%는 아니지만 이제 뉴스에서 보도되는 사건 사고들만 보더라도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죠. 저는 냄새가 되게 놓치면 안 된다는 되게 중요한 네네네. 게 공간적으로도 사실 표현했지만 이 냄새라는 건 굉장히 사람한테 존재론적이잖아요. 박완서 작가의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나는 가난할 때 연탄가스 냄새, 음식 냄새가 내 몸에 항상 배어있다.
그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되게. 그렇죠. 나도 이 냄새 맡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맡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냄새는 그 사람이 숨기려고 해도 살아가면서 이게 숨길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존재론적인 그렇죠. 여러 삶이 엮여져 있는 부분이라 냄새로 구분한다는 게 보면 왜 거기도 보면 누구죠? 그 아들이 몰래 들어온 이분들한테서 다 같은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표현을 막 하거든요. 그리고 지하철 냄새.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저 지하철 냄새가 난다고 냄새 난다고 할 때 상당수의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만 내가 냄새가 안 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점핑해서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논리적인 비약 같긴 하지만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는 와중에 보면 이 냄새를 통해서 계속 뭔가를 긋는 게 그렇죠. 사람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문제로 박 사장의 분노를 그렇죠. 일으켜서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 그렇죠. 만들죠. 그래서 이 냄새라는 게 이 영화에서 냄새는 다른 건 다 건물이나 이런 거에 다 차단이 될 수 있는데 냄새는 막지를 못하잖아요. 채취죠. 그냥 채취로 남았어. 냄새 막을 수 있지. 패브리즈, 뭐 향수도 있고. 대체로 냄새보다 좀 사람들을 좋아하는 건 향기를 좋아하죠. 그렇죠. 향기와 냄새로 구분할 때 그 확 대비되어지는 부정적인 것도 해서 영화가 끊임없이 그 질문을 계속 던진다고 저도 봤어요. 한 팀장님은 어떤 오브제가, 어떤 키워드가 아, 제일 영화에서 인상 좋으셨어? 그 지하 벙커의 존재가 되게 지하 인상적. 벙커. 네, 그러니까 그게 이 영화가 저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경악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진짜 생각하거든요. 공간 정말 잘 만들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히치콕의 서스펜스랑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느 시점까지 아무도 그 제3의 공간이 있을 걸로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문이 열리면서 지하 공간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까 히치콕 서스펜스를 타지면 서프라이즈인 거죠. 서프라이즈죠. 네. 근데 이제 서프라이즈가 일어난 다음 상황은 이 영화가 되게 재밌는 게 아까 히치콕 서스펜스가 전체적으로 작동한 이유가 이 영화 전체에서 관객은 그 기택 가족이랑 그 문광 근세 가족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박 사장 가족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박 사장 가족은 모르는데 저희는 그 두 가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정보 차이에 의해서 계속 긴장감이 그렇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에 대한 부분도 관객들한테 더 이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랑 관련해서도 서스펜스가 관련이 있는데 왜냐면 거기서 이제 그 기택 가족이 갑자기 연규가 이제 막 짜파구리 준비해달라 그래가지고 막 돌아오는 상황이 돼서 이제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집에서. 근데 이제 다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송이가 2층에서 내려와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나가는 타이밍을 놓쳐서 테이블 밑에 숨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숨은 상황에서 이제 막 그 박 사장이랑 연교랑 막 냄새 얘기하는 걸 듣게 돼요. 그래서 네. 거기서 약간 기택이 뭔가 우리를 약간 혐오하는 시선을 저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뭔가 불쾌감을 느끼고 그런 게 만들어지는 것도 숨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는 공 감독님이 서스펜스와 그 내러티브를 연결해서 되게 구조화를 잘 해놨다는 그러니까 거죠. 서스펜스를 전제로 이건 놓치지 않고 늘 붙들고 가면서 이런 어떤 얘기 이슈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 근데 저는 웃자고 하는 얘기 반이기는 한데 조금 더 신앙적으로 그 상황이 좀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격지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냄새 얘기를 하면서 내가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내가 그 서민의 냄새가 있고. 막 그게 맡아보죠, 그렇죠. 그 자격지심 때문에 이제 불쾌감이 이제 막 밀려오면서 그게 결국 나중에 이제 살인의 모티브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근데 만약에 생각을 바꾼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가난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이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내 냄새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참 불쌍하다. 저 사람이 이렇게 불쌍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거예요. 사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죠? 근데 이 기택과 기택의 가족에게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뭘 원해? 욕망. 돈이 있어야지 그 계급 위에 올라갈 거 아니야, 내가. 그렇죠? 그래서 동원하는 수단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결국은 마지막에 아까 그 지하실 얘기가 나왔지만 지하실이 어떤 공간이죠? 우리가 아까 제가 자꾸 계급의 얘기로 분명히 이 영화가 당연히 사회적인 어떤 눈으로 봤을 때 그게 맞죠. 봉준호 감독도 그걸 다 계산해 둔 거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이 가족의 대표인 아버지인 송강호가 어마어마한 죄를 짓잖아요. 살인의 죄를 짓고 결국 마지막에 떨어지는 데가 어디예요? 지하실로 간다고요. 거기가 어디죠? 지옥이에요. 지옥이라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그렇죠? 대가인 지옥이고 그리고 사실은 내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자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수해서 광명을 찾자 그죠? 근데 안 그러거든요. 그 영원히 그 지하실 그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좀 영적인 눈으로 이 영화를 좀 보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영화에 대한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저는 거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런 생각이 건전하지 않은 비신앙적인 태도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런 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좀 가져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이 딱 얘기했던 그 지점들이 저도 많이 좀 영화를 보면서 복기를 했었을 때 참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 점이 있는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감독님처럼 지금 얘기한 대로 저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한 거는 물론 평가를 해주면 괜찮은데 보통의 일반 영화 관객들이 영화를 볼 때는 대체로 주인공에 몰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이 좀 더 당황하는 건 감독이 혹시 주인공 기택에게 이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가에 대한 시선이 있는 거죠. 왜냐면 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들이 거짓말하는 거 온 일가족이 아주 작전을 짜서 거짓말을 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통과가 되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심지어는 박 사장을 죽이는 살인의 장면조차도 혹시 감독이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닌가에 대한 뭔가 그래서 이런 어떤 원한 징후를 발산해도 되는 것처럼으로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는 그 주인공에 대한 이미지가 옹호하고 싶고 내가 같이 동화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지점에서 혹시 면죄부를 준 건 아닌가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너무 영화를 보는데 자의적 해석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다시 자 오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박 사장도 그 죄의 대가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랑이 전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얼마나 그 기택을 무시하고 그렇죠? 전혀 사실 인간으로도 거의 인정하지 않죠. 겉으로만 굉장히 매너인처럼 행동하죠. 저는 그것에 대한 대가로 보였지 뭐 봉준호 감독이 야 이러니까 이 계급의 문제에서 이렇게 가진 자들 중에 싸가지 없는 자들이 이렇게 공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전혀 얘기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그런 품성의 소유자도 당연히 아니고. 사실 근데 저는 이 영화의 어떤 새로운 면들 중에 하나가 뭐 봉준호 감독이 이걸 처음 시도한 건 아니지만 뭐 도덕적인 잣대를 어느 인물에게도 되지 않고 거기에 의로운 인물이 어디 있어요 다. 예, 서로가 그렇죠. 서로를 위한 기생충이라는 결국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영화들이 친숙하지 않은 관계 입장에서 볼 때 목사님 말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따라가고 싶은데 관객은 그게 본능이거든요. 그 내러티브에서 나 누구 따라가야 되지? 그 본능적으로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따라갈 인물이 사실은 뭐 송강호 씨밖에 없으니까 따라가다 보면 뭐 별로 따라가고 싶지 않은 인물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영화가 어떤 느낌을 들게 만드냐면 일반 관객들 좀 영화를 이제 깊이 들어가지 않은 일반 관객들이 볼 때는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좀 절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화가 뭐라 그럴까요? 좀 영화에 대해서 기분 나쁘거나 내가 따라간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에 대해서 기댈 게 없어. 기분 나쁘거나 좀 절망하거나 비판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불편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불편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